예, 반갑습니다.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릴 게 이제 해외 채권뿐만 아니라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라든가 대선이라든가 이런 문제들 어떻게 봐야 되느냐. 앞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만 저는 좀 긴 차원에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미중 무역 전쟁은요, 분정은 일단 미국 사람들이 중국 때리기, 중국에 대한 압박에 대해서 지지율이 무지하게 높은데요. 이게 왜 이렇게 높냐를 봤을 때 제가 작년까지 와이프하고 아이가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어서 1년 동안 자주 갔었는데요. 갈 때마다 미국 사람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왜 이렇게 중국 싫어하냐? 그러면 자, 우리 주변에 교촌치킨, 김밥 천국 이런 게 있는데요. 상호 똑같은 게 중국에 있대요. 그죠? 카피했어요. 그런데 아무런 죄책감이 없어. 뭐야? 그죠? 자, 여자분들 헤어드라이기 다이슨 좋아하시죠? 남자분들 이거 사주려면 무지하게 부담됩니다. 50만 원이에요. 근데 부담 가지실 필요 없습니다. 차이슨이라는 게 있죠? 5만 원입니다. 이런 식이에요. 자, 이렇게 20-30년 동안 해왔다는 얘기입니다. 1990년대 초에, 그죠? 저희들이 이제 회사채 발행 때문에 롯데도 그렇고 현대차도 그렇고 또 어디죠? 금호도 그렇고 이제 중국 현지를 다니다 보면은 얘기하십니다. 우리가 90년대 초반부터 여기 와가지고 네트워크를 다 다졌고 또 관시로 만들어가지고 아주 어렵게 해가지고 돈 벌게 됐습니다. 라고 얘기하시는데요. 그게 실은 진짜 우리가 잘해서 돈을 번 걸까라는 의심이 생깁니다. 왜? 1990년대 중국이 세계체제로 나올 때요. 미국 자본과 미국 기업은 실은 중국이 두려웠어요. 혹시 먹힐까봐. 일본 자본과 일본 기업은 싫었어요. 사이가 안 좋았습니다. 한 20년 넘게. 그래서 한국 자본과 한국 기업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1990년대부터 2014년까지 한국 기업이 중국에서 비즈니스 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겁니다. 자유롭게 할 수 있었죠. 그런데 이게 바뀝니다. 언제부터? 2014년 사드 때부터. 왜? 90년도에 도광양해하면서 힘을 기르던 중국이 아니고요. 이제는 신형 대국 관계로 미국이랑 맞짱 뜨고 중국몽을 제시하는 강대국인 중국 절대 양보하지 않아. 그래서 미국 애들이 화가 났어요. 뭐야 저거? 그러고 있는데 이대로 가면 운동장이 기울어졌기 때문에 중국이 10년, 20년 뒤에 넘버원이 된다는 거예요. 뭐야 진짜.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화가 난 대상이 둘입니다. 첫 번째, 중국. 두 번째, 지들 대통령. 클린턴, 오바마. 이렇게 될 동안 뭐 했어? 그래서 트럼프한테는 너는 뭐라도 하라는 겁니다. 혼자 그러는 게 아니고요. 압도적인 지지를 가지고 지금 이러는 건데, 자, 올해 5월, 4월, 5월쯤 돼가지고 중국이 가게 나오기 시작하죠. 왜 그러냐? 일단 첫 번째. 일단 작년하고 올해를 한번 경험을 해보니까 경제가 그렇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네, 그냥 해볼만 해요. 네. 그래서 소비부양책 또는 이제 금융시장 선진화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해볼만 하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 미중 무역 분쟁의 목표가 금융시장 개방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나라 금융시장 개방했죠. 근데 스탠차, CT, HSBC가 존재감이 있나요? 없어요. 왜? 금융은 정부가 괴롭힐 수 있는 방법이 많습니다. 개방됐다고 다 끝난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일단 중국이 경제적으로 해볼 만하다 지금 느낀 것 같다는 게 하나. 더 중요한 게 나옵니다. 이겁니다. 외교입니다. 자, 뭐냐면 작년 10월 31일에요. 일본의 아베가 500명의 대규모 사절단을 이끌고 시진핑을 만나러 갔습니다. 자, 이게 20년 만에 중일 관계 개선입니다. 사이가 안 좋았는데요. 사이를 이제 돈독하게 만들면서, 자, 아베 일본은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 알셉이라는
중국 중심의 지역 무역 체제에서 거기서도 일본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중국이 빠진 CPT, PPT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중요한 행위자로서 어떤 상황이든 저 실리를 얻을 수 있다고 나오면서 이런 것들 때문에 중국이 보니까 일본하고 관계가 개선되면서 약간의 자신감을 얻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올해 시진핑과 여러 높은 사람들, 중국 높은 사람들이 유럽에 순방을 갔는데요. 유럽에서 가장 약한 고리인 그리스에 이어서 이태리가 항구를 1대1로에 개방하기로 하고 하니까 유럽연합이 놀라버렸습니다. 뭐야? 이렇게 하니까 오송운동당과 동맹당이라고 그러죠. 그때 이태리의 정당이 유럽연합이 막 뭐라고 하니까 유럽연합 우리 이태리한테 해준 게 뭐야? 이렇게 나옵니다. 유럽도 일본과 함께 중국과의 관계 또는 1대1로 뭐 이런 투자에 적극적으로 들어오는, 그래서 트럼프가 잘못한 게 많은데요. 그 중에 특히 중국만 때린 게 아니라 온 나라를 다 때립니다. 우리나라도 때리고 일본도 때리고 유럽도 때리고 하니까 중국이 생각해 보기에 이거 보니까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트럼프 빼면 일본이랑 한국이랑 유럽이랑 1대1로 하는 브릭스랑 이렇게 해도 되겠는데? 라고 하는 중요한 자신감이 생겼다. 시진핑에서 매일 다자주의 외교, 자유무역주의 이렇게 얘기하면서 막 돈 퍼주면서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마크롱이 중국을 찾아왔더니 홍콩 인권 딱 얘기를 했더니 오자마자 에어버스 150억 달러 선물 딱 주니까 아무 말 못하고 돌아가잖아요.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중국에서 가장 중요한 자신감은 실은 이 다자주의 외교, 미국 빼도 우리 얼마든 할 수 있고, 특히 지난달에 만들어졌던 RCEP, 미국 없어도 가장 성장률이 높은 이 아시아 지역에서 이 무역을 통해서 성장을 제고할 수 있는 힘이 있다. 이렇게 나오는 게 중요해졌습니다. 뉴욕은 미국의 경제, 금융의 중심입니다. 그 의견을 대표하죠. 팀 쿡, CEO, 다이먼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거 어떻게 될 것 같아? 그러면 오래 안 갔대요. 금방 끝난대요. 왜? 우리도 힘들어. 미국도 힘드니까 금방 끝난다고요. 이 사람들의 얘기가 잘 안 맞아요. 이 사람들의 얘기가 작년부터 저희 계속 물어봐도 안 맞아요. 너무 나이브하게 얘기해요. 그래서 제가 왜 그런가를 한번 봤더니 이렇습니다. 이 미국 기업 CEO는 오너가 거의 없고요. 다 월급 사장인데요. 이 사람들의 임기는 5년 정도입니다. 이 사람들의 목표는 내 임기 동안은 그냥 큰 문제가 없었으면 좋겠어. 그냥 매출 늘고 순이익 느는데 그냥 방해만 안 했으면 좋겠으니까 그냥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 이 사람들한테 그래서 그러면 이대로 가다가는 기울어지는 운전장 때문에 10년 뒤, 20년 뒤에 중국이 넘버원이 돼버리면, 패권이 글로 넘어가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물어보면 이 사람들은 내 알 바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트럼프가 그냥 부동산 기업의 CEO일 때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지금은 대통령입니다. 뉴욕은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로 갔으면 좋겠는데, 그죠? 워싱턴은 거기에 만족하지 못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사람들 얘기만 지금 시장은 이 사람들이 얘기대로 가다가 또 아닌가 보다 하면 또 확 떨어지는 상황이 발생할 텐데요. 워싱턴의 생각을 보는 게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공화당 강경파는요, 신형 국제관계를 패권을 주고 하는 중국은 패권 전쟁이 불가피하다는 겁니다. 가만 놔두면 안 된다는 얘기라고 많이 아시죠? 이제 중요한 얘기가 민주당의 외교 엘리트입니다. 이 사람들은 특히 클린턴, 이번에 이제 민주당으로 혹시 정권이 바뀌면은 이제 이거 다 끝나나요? 미중 무역 전쟁 다 끝나고 원점으로 돌아가고 막 이렇게 될까요? 아니요, 천만에 만만해. 첫 번째가 이제 클린턴입니다. 중국을 세계 체제로 끌어들인 사람이 바로 클린턴인데요. 클린턴이 중국을 끌어들일 때 온갖 사람들이 다 반대했어요. 저거 끌어들였다가는 큰일 난다. 나중에 엄청난 적이 된다.
그때 클린턴이 설득을 할 때 뭐라고 했냐면 90년 초반입니다. 소비에트와 동유럽이 망했잖아. 중국도 시장 경제 체제에 들어가면 돈 들어가면 바뀌거나 망한다 하는 겁니다. 그 소비에트와 동유럽처럼. 이때 여기에 이론적 근거를 제시한 논문과 책이 바로 여러분들 잘 아시는 프란시스 후쿠야마의 역사의 종말입니다. 다들 아시죠? 그런데 읽지는 않으셨죠? 그래서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고 주말에 한번 읽어보십시오. 되게 중요한 책입니다. 뭐냐? 역사는 끝났다. 왜? 자유민주주의하고 싸웠던 소비에트 사회주의 또는 나치즘 같은 전체주의, 권위주의 다 망했고 역사는 자유민주주의로 수렴한다는 겁니다. 이게 기독교적인 종말론적 역사가 아니고요. 진보로 수렴한다 뭐 이런 거. 그죠? 자, 그래서 중국도 북한도 돈 들어가면은 바뀐다. 이렇게 얘기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했던 민주당의 외교 엘리트들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냐? 30년이 지났는데 우리가 잘못 봤다. 자, 중국은 만만한 애들이 아니다. 그리고 역사는 끝나지 않았다. 책이 너무 일찍 나왔다. 그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가만 놔두면 안 된다라고 됩니다. 인권과 민주주의 바뀔 줄 알았는데 안 바뀌었다. 더 무섭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90년 초반에요. 이 책 이후에 나온 책이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어서 뭐냐면 사무엘 헌팅턴의 문명의 충돌입니다. 왜요? 이게 원래 논문이었다가 그 유명해서 책으로 바뀐 건데요. 자, 미국이 소비에트가 사라지고 나서 도대체 이제 우리의 적은 누구지? 라고 찾습니다. 이렇게 보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적이 안 보여요. 중국은 너무 어렵습니다. 뭐 딴 나라는 그럴 게 아니고. 그래서 얘들이 생각한 게 가만히 있다 보니까 뭐가 자꾸 날라옵니다. 테러리스트들이 자, 막 9.11 테러를 하고 난리가 나죠. 그래서 자, 이제 우리 그전에는 정치적 현실주의로 어떤 국가들 간의 세력 교정을 마치고 막 이런 것들이었는데요. 그게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국가가 아니라 안보의 개념이 바뀐 겁니다. 국가 밑에 있는 테러리스트. 자, 대량 살상 파괴 무기의 억제. 그죠? 자, 그래서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전쟁에 얘들이 들어가게 된 그런 논리적 배경을 제공한 책이 바로 이 책인데요. 미국을 지난 70년 동안 엉망으로 만든 것은 경제정책의 실패가 아니라 두 번의 전쟁입니다. 하나는 베트남 전쟁, 두 번째는 이라크 전쟁. 이라크 전쟁에서 2008년 금융위기보다 더 많은 돈이 거기다 쏟아져 들어갔고요. 6천 명이 넘어가는 미국 병사들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레푸테이션을 잃어버렸어요. 인권과 민주주의 나라였던 미국 군인이 이라크 군인을 고문했잖아요. 뉴스위크에서 나오게 되면서 똑같네. 레푸테이션, 돈 다 잃어버린 전쟁이 실은 이번에 이라크 전쟁이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트럼프가 여기서 빠져나오려고 시리아에서 빠져나온다고 하면서 문제가 되는데요. 실은 오바마가 먼저 나오려고 했던 것들이었습니다. 자, 뭡니까? 전쟁을 끝이고 저기서 나오려고 했던 그런 건데 왜? 시간이 지나서 20년 정도 지나 보니까요. 20년 동안 미국이 뻘짓하다가 다시 한번 체크해 보니까 진짜 적이 나타났어요. 다시 안보의 개념이 다시 돌아온 겁니다. 진짜 적은 중국, 그죠? 그 밑에 있는 러시아, 이란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게 회귀되면서 돌아오는데 그래서 오바마가 뭐라 그러냐? 시진핑하고 이제 저녁을 같이 했더니 갑자기 태평양을 나눠 먹재요. 이 뭔 소리야? 그래서 바로 피보트 아시아라고 하는 방향을 선회하는 게 바로 오바마였고요. 그리고 이어서 이제 중국을 압박하는 안보 다이아몬드로 인도와 일본과 호주와 이 만드는 작전들이 나오기 시작한 게 실은 오바마 때, 그 다음에 힐러리 클린턴 때 만든 거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민주당이 워렌으로 이게 정권이 넘어가면 어떻게 될 거냐? 워렌은 트럼프가 지금 하고 있는 관세 부과 이런 것들 그거는 충분히 유효하다, 맞다, 더 하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겠고요. 해외 자산 매입에서 달러 역사 얘기도 합니다. 이거는 올해 2월에 포린 어페어즈에 기고를 한 거에 들어있습니다. 중국에 더욱 강력한 페널티를 부과하겠다라고 하고 있죠. 조 바이든으로 바뀌면 어떨까요? 이분은 아들이 중국 회사 일하다가 최근에 나왔는데 이분은 실은 더 무섭습니다. 외교 전문가입니다. 왜? 관세 부과는 하수다 이렇게 나옵니다. 뭐라고 그러냐? 아까 트럼프가 잘못한 것 중에 큰 거 온갖 동맹을 다
압박을 하면서 했던 게 아니라 이제 이 사람은 관세 부과가 아니라 동맹과 연대를 해서 대중국 압박을 하겠다라고 나오면 진짜 중국이 힘들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 트럼프 피하다 보니까 실은 민주당 더 무섭습니다. 이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트럼프는 앞에 둘 공화당 강경파, 민주당하고 좀 틀려요. 되게 특이합니다. 트럼프의 외교 전략은 진짜 좀 특이해요. 일단 강경파도 있고 중도파도 있고 한데 북한만 보더라도 알 수 있습니다. 다 욕하는데 혼자 김정은 편들죠. 자꾸 뭔가 딜을 하려고 그러고 자기 노벨상 받으려고 뭐 하려고 하는 게 있죠. 자,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자꾸 딜을 하려고 하는 그런 수성들이 앞에와 좀 틀리기 때문에 어느 정도 타협의 기회가 있고 지금 중국은 지금 복잡한데 보니까 차라리 트럼프가 좀 낫지 않나 뭐 이런 생각들을 좀 하고 있는 것도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내년 어떻게 될까요? 올해는 되게 시끄러웠는데 네, 그렇게 돼서 내년에 선거가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은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으면서 가려고 한다는 게 뉴욕의 시각입니다. 지금 시장은 그렇게 움직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위험자산 선호가 나오고 주식이 오르고 이렇게 되고 있는데 워싱턴은 지금 다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지금 트럼프가 하고 있는 이 딜은 1단계 딜은 이 딜들은 국익을 위한 게 아니라 지 당선되려고 팜벨트, 러스트벨트를 위한 이거는 개인적인 사욕을 위한 딜이다 라고 공격을 하면서 내년 대선에서 핵심 쟁점으로 미중 무역 전쟁을 갖고 올 거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때려야지 내가 당선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휴전돼서 완화되고 좋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쟁점이 돼서 돼버리면 미중 사이가 나빠지면서 시끄러워지겠죠. 자, 그게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전선이 너무 넓어진 겁니다. 정부는 휴전을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1단계 협상 타결하고 나서 한 달 뒤에 의회가 화웨이한테 새로운 제재를 때립니다. 드론 또는 IT, 무슨 수출, 금융투자 금지 등등등의 이거는 정부가 원하는 방향으로 못 가면서 컨트롤을 못하는 상황으로 간다는 겁니다. 자, 등등의 이슈가 있기 때문에 내년에도 안심하기 쉽지 않다는 생각인데요. 자, 2021년 대선 끝나면 어떻게 될까요?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대선 때문에 못했던 거를 이제 제대로 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그죠? 더 강하게 이제 얘기하겠죠? 자, 그래서 이 2021년부터는 지금보다 더 높은 수준에서 이런 압박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자, 이거를 알고 있는 중국은 어떻게 할까요? 지금 타협으로 뭘 하는 것 척 하면서 실은 장기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첫 번째, 중국 주도의 지역 무역 체제를 구축하는 겁니다. 그게 RCEP이죠. 미국 빼도 얼마든 성장률이 높은 아시아에서 내가 한다. 두 번째, 체제를 강화할 겁니다. 장기 집권을 모색하겠죠. 성장률이 6%에서 5%로 떨어진답니다. 지들이 운전을 잘못해서 생긴 문제라면 욕먹겠지만 내가 그런 게 아니고 미국이 우리를 압박을 하고 제재를 해가지고 성장률이 떨어졌다. 그리고 앞으로 5% 또는 4%, 3%로 떨어질 수 있으니까 자, 그래서 이제 나를 중심으로 뭉쳐야 된다. 내가 30년은 장기 집권해야 된다라는 논거를 제시할 수 있죠. 이런 걸 준비하고 있고요. 세 번째, 독자적인 금융 생태계를 조성할 겁니다. 지금 미국이 중국을 한 방에 보낼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결제 시스템을 이란처럼 제재하는 거죠. 그러면 중국 큰일 납니다. 근데 그렇게 못해요. 왜? 강대국이라고 해서 북한이 마음에 안 든다고 때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명분이 필요하고요. 그게 1단계, 2단계, 3 이렇게 가는 거죠. 지금은 안 그런데 혹시 치열해지게 막 심해지면은 진짜 저럴 수 있는데 그래서 중국이 준비를 하고 있죠. 어떻게 해요? 독자적인 결제 시스템을 중국과 인도와 러시아와 브라질과 이렇게 하니까 한 35억이 된대요. 35억의 독자적인 결제 시스템을 우리가 가져간다. 또 저기 인민은행이 자 이상한 그 비트코인 같은 뭐 이상한 무슨 화폐를 한다 그러죠. 왜? 미국 중심의 저기서 벗어나려고
점점 멀어지려고 이렇게 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통제 강화에다가 제조 2025는 이름만 바꿔서 계속 할 거고요. 남중국해도 절대 양보할 수 없습니다. 왜? 중국은 약한 게 물도 없고요. 음식료도 음식도 부족하고요. 그다음에 에너지도 부족합니다. 이거 갖고 오는 통로가 남중국해. 그래서 이 에너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1대1로를 만들고 자, 유정을 개발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정학적으로는 상당히 아직은 취약합니다. 그래서 결코 여기서부터 여러 전선에서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올 거라고 보는 거고요. 미국은 자, 아마도 선거 이후에 계속해서 압박을 여러 차원에서 가할 텐데 뉴욕은 내가 큰 문제 없이 이대로 좀 갔으면 좋겠다고 하면서 자, 이렇게 뭔가 하려고 할 때 워싱턴이 무서운 것은 국가 안보라는 이유로 모든 걸 다 스톱시킬 수가 있습니다. 수출도 첨단 기술 수출도 제한시킬 수 있겠고요. 무역 규제도 외국인 투자법 강화 통해서 할 수 있고요. 금융 투자도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제한할 수 있습니다. 국가 안보라는 이름으로 역사를 보면은요. 자유무역주의가 기본이고 가끔씩 보호무역주의가 나왔을까요? 아니면 보호무역주의가 원래 보통 기본이고요. 자유무역주의가 가끔 나왔을까요? 후자입니다. 우리는 되게 이 편했을 지난 30년 동안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원래 이 세상에 대해서 실은 잘 인식을 못하고 있던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무슨 얘기냐? 지금은 아마 이 30년 동안은요, 지정학적인 문제, 그러면 어떻습니까? 자, 북한에서 미사일 쐈다? 에이, 다음날 다시 돌아오는 걸 뭐. 누구 테러해가지고 폭파됐다? 에이, 뭐 큰 문제 있겠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지정학적인 문제는 자,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로 나오고 경제 분석하고 자, GDP, 인플레이션 뭐 이런 거 분석해서 투자를 하시죠. 90년 이전에도 그랬을까요? 아니요. 1985년에 플라자 합의 때 독일하고 일본은 왜 미국이 말도 안 되는 평가 절상 요구를 했는데 그걸 오케이 했을까요? 미소 냉전 상황이 있었고요. 그죠? 뭐 미일 안보 조약, 뭐 독일하고요, 미국 간에. 자, 소련의 안보 위협이 있었기 때문에 미국이 시킨 대로 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때는 경제는 일단 두 번째, 일단 첫 번째 지정학적인 문제입니다. 이게 어떻게 돌아가냐? 왜? 투자가 불가능한데요, 아예. 우리가 경제만 분석한 지 30년밖에 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이제 이 패러다임이 이게 거쳐지면서 다시 옛날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예. 미중이 어떻게 될 거냐에 따라서 중국으로 가야 돼 말아야 돼 어디로 가야 돼가 결정이 나는 이게 넘버원. 그거에 따라서 투자와 모든 자산이 다 움직여지는 상황으로 가기 때문에 이제는 정글입니다. 실제 되게 어려워지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는데요. 지금 이 갈등은요, 단순한 무역의 갈등이 아닙니다. 그죠? 그리고 단순한 경제만의 갈등이 아니고요. 소유권을 둘러싼 전혀 다른 생각의 차이, 공동체를 둘러싼 전혀 다른 갈등의 차이, 또 뭡니까? 외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의 천하질서라고 하는 중국 중심의 세계관을 다시 한번 하겠다는 생각이, 자, 미국은 켈빈주의, 소명의식이죠. 자본주의 형태에 대해서도, 민주주의에 대해서도 전혀 다른 상황들의 이 충돌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예전에 1990년대 초반에 싱가포르의 리광효라는 총리가 미국의 16살짜리 청년이 길에서 침을 뱉었었는지 그것 때문에 16살짜리를 태형을 피나도록 때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난리가 났어요, 미국에서. 뭐냐고 저거. 그래서 리광효 총리가 포린 어페어즈에 기고를 했습니다. 아시아적인 민주주의가 있다, 미국과 다른. 그랬더니 우리 김대중 대통령이 포린 어페어즈에 반론을 제기했습니다. 무슨 말 같지도 않은 민주주의는 보편적 가치다. 이게 아시아적 가치에 대한 논쟁입니다. 지금 중국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미국 절차적인 민주주의는 맞는데 실제로 따지면 빈부격차 심하고 사회 문제 엄청나게 많고, 맞아 이거 민주주의? 이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지도 않잖아.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저기 누구죠? 예. 미국은 절차적인 민주주의도 안 되는데 무슨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과연 민주주의나 이런 것들이 보편적인 가치냐 아니냐. 이게 총체적으로 지금 앞으로 이루어질 전쟁이, 싸움이, 갈등이 여기서 다차적으로 이루어지는데 이거를 무역 분쟁만 몇 개 갖고 설명이 가능하겠습니까? 이렇게 다른 사람들의 충돌인데.
자, 그래서 앞으로 미중 무역 전쟁의 끝은 어떻게 될까요? 둘이 박터지게 싸우다가 끝날까요? 아니요. 제 생각은 이런 상황을 알고 있기 때문에 둘이 서로 조금씩 멀어지는 방법이 가장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미국은 자기 밸류 체인에서 중국을 자꾸 빼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공장을 멕시코로, 베트남으로, 인도로 옮겨 이렇게 얘기를 할 거고요. 중국은 미국의 의존도를 최소한으로 줄이면서 미국 빼고 나머지 유럽, 일본, 한국, 뭐 1대1로 브렉스 이렇게 하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중요한 게 외교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요게 그래서 점차적으로 멀어지는데 이렇게 되면 이런 성장들이 우리가 이런 게 없으면 나왔을 성장을 비트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런 슬로우 다운하는 상황이 상당히 오래 갈 수 있다라고 보는 이유입니다. 이게 단순하게 장기화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복잡한 차원에서 되게 다양스럽게 여겨지고 그 다음에 이렇게 싸워지면서 결국에 실제적으로는 조금씩 멀어지는 상황으로 가면서 가야 될 텐데 그래서 여러분들도 접근을 그냥 무역과 경제뿐 아니라 자, 인문학 공부들 많이 하시잖아요. 같이 보시면서 전혀 다른 문화권의 충돌을 도대체 이거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고 이렇게 접근을 하시는 게 좀 더 현명한 투자를 하는데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 강의는 그래서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ELS라든지 이런 펀드 같은 것들 다 주식과 연결돼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장이 어떻게 앞으로 굴러갈 것인가 그런 그 추이에 대해서 관심이 많겠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전문가들이 한번 의견을 들어보고 싶어서 왔습니다. 오늘 강의 되게 새롭고 중국이나 이런 미국에 대해서 정세를 이제 확실히 몰랐는데 전반적인 상황을 잘 파악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되게 유익했고 투자할 때 좀 더 신중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